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 논제 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기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엘리자베스 구인법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인법부터 1834년에 신빈민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와 베버리지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미국의 사회보장 1935년의 사회보장법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그리고 재편, 우리나라의 복지 관점의 흐름 및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전개인데 참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영국의 구빈제도의 발달입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정주법, 작업장 길버트, 수핀햄랜드 공장법, 그리고 개정 빈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19세기 후반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로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 출발합니다. 사회 개량 운동, 그리고 자선 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사회보험이 도입이 되어지고,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성립에 관한 내용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로서 복지국가의 팽창기, 복지국가의 팽창과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도 있겠죠.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위기론에 따른 관점의 차이와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문항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 18회 2문제, 19, 20회 1문제, 21회 2문제가 출제되어서 5개년 평균 1.2 문항으로 문항 자체가 많이 출제되어지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만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 역사는 정책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2문항을 보고 공부한다 그러면 조금 억울하지만 법제론이나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든지 다른 과목들과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파트 1,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15회 출제되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공동생활체, 상부상주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상부상주하는 가운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말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기원은 1차적으로 자선구제 사상과 상부상주의 인간적인 동기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과응보와 같은 도덕적인 정의와 우애라는 실천적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중세 사회는 자선 사업인 거죠. 신분적 계층과 특히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대상자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감정의 근거를 둔 자선이나 박애 사업과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가 주로 복지의 주체였을 것이고, 종교적 자선 사업이 시기였으며 서양의 경우 교회가 빈민구제의 핵심적 기관으로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대 사회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 빈곤자들이 늘어나고 산업화의 실업, 빈부격차, 환경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핵가족화로 인한 아동 양육, 노인 부양 등의 사회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등장합니다. 빈곤이 개인의 나태와 무지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철학 등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의 책임론이 그렇게 해서 대두되어지죠. 궁핍이 사회구조의 원인이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제한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이 시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대상은 당연히 받을 자격을 갖춘 자, 노동이 없는 자로 제한되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제한적인 입장이었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우가 강제되었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산업사회죠.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근대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들은 노인 부양비의 증가, 인가의 욕구의 다변화, 가족 해체의 증가 등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제도화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변화되어지죠. 로마니신에 의하면 로마니신은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잔여적, 다른 말로 선별적에서 제도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선별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넘어갔고 자선의 개념에서 권리로서 이제 바뀌고 있고요. 시민 대상의 특수한 서비스, 선별성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최저의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적 해결에서 이제는 사회개혁으로 바뀌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성에서 공공지원으로 바뀌고 있으며 빈민복지에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로마니시는 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니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선별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 파트 2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입니다. 영국의 구빈제도의 발달입니다. 중간중간 출제 안 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빠짐없이 출제되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그만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입니다. 1601년에 만들어집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입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국가의 책임이 있다. 구빈의 혜택을,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인크로저 운동, 극심한 흉작, 신세계로부터 기금속의 유입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불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누가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하게 됩니다. 인크로저 운동은 뭐냐? 그때 당시는 뭐예요? 지주, 땅 있는 사람들이 갑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땅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키워요? 그럼 딱 봐도 알겠죠? 뭐예요? 진드기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을 키우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그동안 농사를 짓던 땅에 양을 키워서 양모 산업을 하니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대한 땅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라, 인크로저가 뭐예요? 울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이제 양모 산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양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부르주아라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인크로저 운동이라든지 극심한 흉작,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세계로부터의 기금속이 유입돼.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그동안 빈민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러나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한 최초의 법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합니다. 기억하세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입니다. 행정기관을 수립했다. 그리고 목적세 성격을 가진 구빈세를 걷었다.
구빈세를 거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빈민을 분류합니다. 노동력 있는 빈자, 노동력 없는 빈자, 빈곤 아동 이렇게 1, 2, 3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있는 빈자, 노동력 없는 빈자, 빈곤 아동을 구분해서 각각 처우가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분류한다 그랬죠. 어떻게? 노동 능력이 있는 빈자, 노동 능력이 없는 빈자, 빈곤 아동. 자, 노동 능력자는 어떻게 해요? 구제할 가치가 없다라고. 왜? 스스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했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자, 무능력자는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빈원에 소용하거나 원해 제도를 실시했다. 병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뭐예요? 구빈원에 수용해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빈곤 아동은 어떻게? 고아 또는 기아로서 위탁가정에 보내거나 도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탁가정은 뭔지 잘 아시죠?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제 생활이라는 것은 직업재활을 얘기합니다. 간해수공업, 손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 아동은 위탁가정이나 도제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책임이다. 구빈감독관을 임명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행정과 지방세 징수 업무를 누가? 구빈감독관이 담당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60년 후인 1662년에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주법은 그때 당시 이렇게 A교구에서 B교구로 넘어가 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여기는 부자교구야. 부자교구. 일로 가면 더 받을 것 같아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A교구는 좋아요, 나빠요? 가난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은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 자, 일할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A교구는 나빠. 그럼 B교구는 일할 사람이 들어오니까 좋아? 아니요. 여기는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니까 여기도 나빠. 둘 다 나쁜 거야. 그러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교구를 넘나드는 것을 막자. 이게 뭐예요? 정주법이에요. 정주법. 거주지 제한법이라 그래요. 정주법 이퀄 거주지 제한. 너 태어난 데서 이탈하면 구빈 혜택 안 주겠다라는 게 정주법이에요.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거주지가 불명확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질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즉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정주법, 정해진 주거지에 있어야만이 구빈 혜택을 준다. 다른 말로 거주지 제한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정주법의 한계 볼까요?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다. 자,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다. 이거 누구예요? 지주들이죠. 지주의 이익, 땅을 가진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 법. 이건 뭐예요? 정주법입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 법, 정주법.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은 시대착오적인 입법이죠. 맞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정주법이 자유주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부 축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애덤 스미스까지 나와서 비판했던 정주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0년 1662년에 정주법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60년을 더해요. 그럼 뭐예요? 1722년이죠. 작업장법의 목적과 내용, 작업장법이 만들어진데, 작업장법은 일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구빈 혜택을 주겠다. 이게 작업장법이다라는 거죠.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해야만이 구빈 혜택을 주겠어. 그러니 뭐예요? 이 돈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빈민들은 노동력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구빈감독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구빈감독관 또는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작업장 입소 거부 빈민에게는 뭐를?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작업장에서 이러한 국가 경제의 기여가 되어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흘러가면 나는 급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량품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래서 작업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에 들어가길 꺼려하여 구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작업장 상품이 경제성 및 상품성이 떨어져요.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22년에 작업장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60년을 더 할까요? 1780년 신기하죠. 60년 단위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버트법이 만들어집니다. 길버트법은 이제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을 오히려 보전해주는 뭐예요? 약간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원외 구호를 시작합니다. 작업장에 있는 사람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작업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하는 원외 구제를 실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길버트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안으로서 새로운 인도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라 평가되어진다. 왜? 원내 구제에서 원외 구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 급여를 제공합니다.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물론 합니다. 길버트의 한계는 뭐냐? 강제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의성이 더 강했지만 인도주의적 처우에 따라 교구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의 불만이 일어납니다. 강제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원외 구제로 전환하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빈세를 내는 교구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60년 아니에요. 1795년에 스핀 햄랜드법의 이하 내용입니다. 버커셔주 스핀 햄랜드 지역이에요. 지역의 치안판사 회의에서 제정이 되어지는데 이 스핀 햄랜드법은 아까 길버트 법은 최저임금이라 그러면 스핀 햄랜드는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뭐예요? 가족 수까지도 고려한 것이죠. 그 가족 수를 어떻게? 버커셔의 빵 가격에 가족 수를 곱해서 지원해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버커셔주 스핀 햄랜드 지역에서 치안판사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보조제를 시행합니다. 가족 수까지도 임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 햄랜드법은 임금 보조제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핀 햄랜드 임금 보조제법. 그래서 생계비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해서 생계비는 그 당시에 버커셔의 빵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버커셔 지역의 빵 가격과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 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버커셔 빵법이다라고도 명명되어졌습니다. 최초로 대가족, 가족 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안기에 노동자의 보호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길버트법에서 최저임금, 스핀 햄랜드법에서 최저생계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가족 수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스핀 햄랜드 제도의 한계 볼까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라는 점에서 유의가 있지만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킨 남점도 있습니다. 임금 상승 대신 생계비 지원을 통해 메우려 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노동자들도 태만하게 되는 유인이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더 지원하다 보니까 뭐예요? 노동자들이 이제는 가족 수까지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대충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3년에 공장법이 있는데 이거 공장법은 작업장법하고
같지 않아요. 작업장법은 뭐예요? 작업장 내에 일을 해야만 구빈 혜택을 주는 거였지만 공장법은요. 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장법이었어요.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장법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동의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공장법의 이의는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 시행을 위해 공장 감독관을 파견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에서부터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 햄랜드법. 자, 이러면서 구빈세가 쭉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빈세를 이제 없애야겠다, 낮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 개정빈민법, 같은 말로 신빈민법 1834년입니다. 그래서 빈민법의 개정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구빈 비용의 억제예요. 구빈세가 계속 많이 필요를 하니까 이거를 억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다.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1834년에 개정빈민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왕립위원회 보고서의 6가지 주요 내용 볼까요? 스핀 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를 철폐합니다. 스핀 햄랜드법 뭐예요? 임금보조제법이라 그랬죠? 이거 철폐합니다.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합니다. 원해구제를 억제하는 것이죠. 병자나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해구제를 부분 허용합니다.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통합하고 지방 구빈 행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중앙기구를 둘 것을 제한하고 구빈 수혜자의 생활 조건을 최하급 노동자 생활 조건보다 높지 않게, 이거 뭐예요? 열등처우죠.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정빈민법의 원칙 3가지가 있죠. 전국 균일처우 뭐예요? 전국에 어딜 가든지 균일처우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통일의 원칙,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신빈민법에서 열등처우의 원칙, 일하지 않은 구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준보다 열등해야 된다. 열등처우의 원칙이고요.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다른 말로 원내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 3가지 원칙 기억하시고, 개정빈민법의 주요 골자는 원해구제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중지하고 작업장 내의 구제만을 인정하되 구제 수준을 최하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국 균일, 그 다음에 작업장 중심,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신빈민법, 개정빈민법의 3가지의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트 3예요. 19세기 후반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입니다. 출제되었던 내용이 없네요. 자, 사회 개량 운동입니다. 차치스트 운동은 뭐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선거권을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노동자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1830년 노동자들이 선거권 등을 얻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었으나 실패로 들어갑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아까 뭐예요? 인크로저 운동을 통해서 양모산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누가 있어요? 부르주아 세력들이 있죠? 부르주아는 뭐는 있고 뭐는 없었냐 하면 돈은 있었는데 권력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도 땅이 있는 사람, 지주들만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들만 투표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도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근데 자기들만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노동자들과 같이 해서 뭐 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1867년 도시 노동자에게, 1884년에 농촌의 가장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는 선거권을 얻지 못해요. 누구만, 부르주아 세력만 선거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얻기 시작한다. 그것이 뭐다? 아, 이거는 노동자의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 개량 운동으로 오웬의 공동체 운동이 있는데, 오웬은 어떻게 하냐면 충분한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으로 수익성이 있는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충분한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오웬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되네?
그 자신의 누라나크 지역에서 공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시도합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을 때는 돼요. 그런데 이 범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 노동 금지 운동과 노동자의 위생 상태와 건강 개선, 근로 조건 개선, 교육 제공 등을 위한 일련의 법률 제정 요구가 등장하며 사회개혁, 국가의 복지 개입 등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ON의 공동체는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확대하면서 이게 성공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죠. 자선조직협회 COS죠. COS의 창립은 영국 런던에 1869년, 미국 버팔로에 1877년에 창립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뭐예요? 1834년에 신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빈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분들이 삶이 어려워지니 자선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자선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복 구호라든지 배제되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선단체들이 이제는 뭐예요? 조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자선조직협회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에 요보다 한참 후인 69년, 그 다음에 버팔로의 1877년에 자선조직협회 COS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선조직의 활동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여기 자선조직 활동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 상류층이 주도합니다. 왜? 자선단체를 운영할 만한 여력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이겠죠.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 상류층이 주도하고요. 우회방문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철저한 환경조사, 우회방문원이 환경조사는 가족사회사업 또는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원조의 대상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도덕적, 종교적 교화를 통해 빈곤의 문제를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COS의 관점에서는 우회방문원이 조사해서 등록하고 자선단체들끼리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요.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것이 나중에 바로 다음에 배울 인보관의 슬로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거는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물고기 잡는 법도 모르는 상당히 무지한 자라는 것을 언급했던 슬로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은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런 방법조차도 모르는 상당히 무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고 COS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을 사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빈곤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가난의 책임은 누구?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 개인의 무지와 나태 이러한 것이 가난의 원인이었다라고 꼬집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이다. 공공의 구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구호 신청자들은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유급사무원, 최초의 사회사업가를 배치하게 되는 거죠. 유급사무원 누구예요? 우회방문원이죠. 우회방문원인 유급사무원을 최초로 배치했다라는 것이고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함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 나태로 간주했다. 그 사회 경제적 뿌리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보관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이 운동은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라 슬럼 지역이 생기는 등 사회가 새로운 도시 문제에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실업자들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도시로 와요. 그러나 도시에서도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당연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슬럼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제로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인보관 운동이다. 인보관은 1884년에 바나트 목사가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을 설립하고 1889년에 미국 시카고의 홀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89년에 미국 시카고의 홀하우스가 대표적인 인보관 운동입니다. 여기에 홀과 헐 다 시읒자가 들어가니 시읒자가 들어간 것은 인보관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인보관 운동의 활동 내용을 보면 빈민 지역을 실제 조사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량화하는 것, 이것을 인보관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육시켜야 되니 어떤 주도층은 대학생, 성직자, 지식인들이 빈곤 주민의 거주지역에 직접 인보관을 설립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단 사회산업과 지역사회 조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빈곤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 문제, 그 환경의 문제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인보관이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급진주의, 계몽주의 이념을 토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자선조직협회는 뭐예요? 사회 진화론과 적자생존.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과 적자생존을 이념한다 그러면 인보관 운동은 자유주의, 급진주의, 계몽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COS,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과 적자생존이라 그러면 인보관은 자유주의, 계몽주의, 급진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파트 4, 사회복지 정책의 깃들,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도입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국가 주도하에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1880년대예요.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영토를 통일하고 그 내부를 통일하려고 하였으나 내부에 노조들이 너무 강성해서 국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노조에서 어차피 다 해결해 주니 국가 너희들 말 필요 없어. 어쨌든 노조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비스마르크가 누구를 와해시키려고 하냐면 이제 노조를 와해시켜야만이 이 노동자들을 국가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조에서 했던 일들을 국가 차원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 산재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회보험을 과연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좋아했느냐? 둘 중에 하나는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둘 다 싫어합니다. 봅시다. 사회보험 도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비스마르크고, 노동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은 격렬한 반발에 직면합니다. 누구?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 모두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주고, 사회주의자들도 사회보험이 노동자들을 올가매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전부 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하죠. 1883년에 질병, 건강보험, 84년에 산재보험, 89년에 노령 폐질보험을 도입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1883년 기억하시고, 산재보험은 어때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잖아요. 그죠?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가입으로 하고 사용자만 보험료를 부담.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용자만 내잖아요. 마찬가지 사용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89년에 노령 폐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보험료, 반반. 우리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반반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령 폐질은 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83 건강, 1884 산재, 1889 노령 폐질. 독일은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다. 그때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들 모두 다 격렬히 반대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도입의 이유는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특정 위기, 산재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회보험의 주요 수혜자는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독일의 사회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의 수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이 잘 부합되어지고 있다. 자, 영국 하면은 베버리지 보고서죠. 1942년에 빈민법 보고서와 자유당의 개혁입니다. 왕립빈민법위원회를 1905년에 구성해요. 20세기 초 보수주의자, 자유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한 왕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빈민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1909년에 왕립위원회 위원들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적 관점이고 소수파 보고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관점이다.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는 현행의 구빈제도의 계획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반면 소수파는 현행 구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자,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소수파의 의견이 채택되어집니다. 자유당 정부의 사회계획 및 사회보험 도입입니다. 1908년 노령연금, 1911년에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 그래서 1911년 국민보험법이 도입이 되어지고 노령연금 1908년 무기여연금으로 자산조사 및 도덕성 조사를 실시하여 70세 이상 빈곤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보험법 1911년 국민건강보험, 실업보험 2부로 구성된다.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보험료를 각각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908년에 노령연금,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죠. 1941년 6월 베버리지 경 이름이에요. 베버리지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이 위원회는 전후라는 것은 여기가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도중에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사회진보와 번영을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 검토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보험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안한 것이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5대약, 3대 전제, 6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대 사회학은 나태, 무지, 궁핍, 질병, 불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지,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결해서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나태, 무지, 가난 이거는 궁핍이죠. 불결, 질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에서 시험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산재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5대 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5대 사회학 기억하시고 3대 전제는 완고, 포고, 가족수당입니다. 완고, 포고, 가족수당이에요. 완전고용, 완고, 포괄적 보건의료, 포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래서 완고, 포고, 가족수당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전제고요. 6대 원칙. 자, 6대 원칙 이거죠. 행정을 통합합니다. 포괄성의 원칙, 정액보험, 정액급여예요. 이거를 균일기억, 균일급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급여의 적절화, 대상 분류화 이렇게 6가지 원칙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 볼까요?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등 사망 등의 예외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6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죠. 행정을 통합화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포괄성의 원칙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괄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을 만들어낸 게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뭐예요?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정액보험, 정액급여예요. 소득 비례 보험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돈을 내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형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급여의 적절성, 급여는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상을 분류화했습니다. 사회보험 대상자를 다양한 집단으로 분리했다라는 특징. 그래서 5대 사회학, 3대 전제, 6대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국민보건서비스법이 1948년 그리고 국민부조법이 1948년. 자, 1948년에 국민부조법은 이건 뭐예요?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만들어지고 몇 년이에요? 약 350년이죠. 그죠? 약 350년 만에 구민법이 폐지되어지고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졌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예요. 베버리지는 국민 최저선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 원칙을 제시하였고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 보고서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성립입니다. 미국은 1929년에 10월 세계 대공황을 직면하게 되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경제 불황이 이루어지자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새로 선출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문 자문단을 조직하여 구제부흥 개혁이라는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해줘도 나쁘지 않겠죠?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에요. 미국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대공황에 직면하니까 더 이상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또 다른 모델을 루즈벨트가 선정을 하는 거죠.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국가산업부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1933년에 국가산업부흥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국가의 권한을 키우는 거예요.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가 국가의 권한을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산업부흥법을 통해서 산업규제라든지 독과점 등을 국가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런데 이 독과점을 했는데 닭을 판매하는 것을 독과점을 하는데 그 독과점을 했던 업체에서 부패한 닭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산업부흥법은 막을 내리게 돼. 즉 1차 뉴딜 정책은 그 순간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945년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국가산업부흥법이 그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있다 보니까 무효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권한 강화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1차 뉴딜 정책은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 공공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실업을 줄이면서 소득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뉴딜 정책은 케인즈주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딜 정책이 완전히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1935년에 2차 뉴딜 정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보호. 1차는 국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국가산업부흥법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2차는 와그너법을 통해서 노조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2차 뉴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더욱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935년 8월 14일 사회보장법을 만들어냅니다. 2차 뉴딜 정책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재정 공포를 하고, 이는 미국 최초의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광의의 사회보장 용어와 범위가 최초로 제시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강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미국은 건강보험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 이때 당시 미국이 건강보험도 같이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건강보험을 내려고 그랬더니 의사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근데 건강보험까지 같이 해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아예 의사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체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건강보험을 살짝 내려놓고 얘 둘만 통과를 시켰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건강보험은 입법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책임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케인즈주의의 복지국가 이론이 받아들이면서 연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의 팽창기 1945년에서 70년이죠. 1945년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혜택을 보는 그러한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복지국가의 팽창기의 원동력,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서 70년 중반까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릴 팽창기 시대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팽창기의 성과, 복지는 이제 자비나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지제도의 포괄성이라든지 수혜자의 보편성, 복지 혜택의 절정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발전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별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발전기의 개념입니다. 복지 혜택의 포괄성입니다. 전 국민이 전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는가, 노령, 연금제도, 실업은 실업보험, 이러한 포괄성을 얘기를 하고, 적용 범위의 보편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득조사가 아니라 각각의 복지제도를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보편성, 포괄성, 보편성, 그리고 적절성은 양이라 그랬죠. 각각의 복지 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적절한 수준이라야 되고, 복지 혜택의 재분배 효과, 전체 복지 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이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입니다. 복지국가가 그러면 1945에서 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복지국가가 확대되고 팽창되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유지되지 않느냐? 위기와 재편기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이죠. 초창기 시험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뜸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3년이죠. 1973년에 오일 쇼크에 직면합니다. 이 오일 쇼크에 직면하면서 석유값이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에서 79년 2차 오일 쇼크까지 기름값이 11배 이상으로 뻥뻥뻥뻥 튀니까 뭔가 하나를 생산할 때의 단가가 너무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펜 하나를 생산할 때 과거에는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일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월급은 줄어드는데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의 값은 더 올라가니 뭐예요?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겠죠?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처럼 물가, 실업률의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영국에서 새롭게 즉위하는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새로운 이념을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복지 예산에 투입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오일 쇼크에 직면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다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지를 축소하고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수급 요건이 강화, 급여 수준도 이제는 낮추고 급여 기간도 단축시키고 공공구조를 받기 위해서 각종 조건, 나이 조건이라든지 소득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복지국가 위기의 결과입니다. 영국의 대처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었고 신우파 신보수주의자들이 등장. 국가 신우파는 뭐예요? 우파는 어떤 거예요? 우파는 보수주의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 신이 있으니까 신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파는 신보수주의랑 같은 의미고 신자유주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 개입과 복지 개입을 모두 비판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국가라는 구조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게 뭐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복지비 지출이 증가율은 둔화시켰지만 실제 복지비의 절대 금액 자체가 낮아지진 않아요. 왜? 해마다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복지비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앞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위기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 보시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는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팽창하는 가운데 재정 수입이 감소되면서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합니다. 복지국가는 예산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산 투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 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성의 사회 진출,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인구 고령화,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첫째, 인구 고령화, 가족의 변화, 그래서 돌봄 노동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이죠. 그래서 탈산업화라든지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고용 형태는 불안해지고 저임금과 낮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조합과 삼인주의 정당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석유 파동과 환율 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가 직면했다. 두 번째는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제도가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제도가 의존 문화를 양상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여 결국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국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그래서 신보수주의적 관점이 나는 거예요. 신보수주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신보수주의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위기에 대한 해결은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경쟁 시장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복지국가, 말이 복지국가지 자본 축적이라든지 이러한 엉뚱당도 않는 일을 했잖아. 그래서 안 돼.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 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애시당초 모순이다라는 거죠. 돈을 축적한다라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것인데 너 복지국가 하면서 돈을 축적하고는 또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 축적과 정당화는 애시당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복지국가 너는 그것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했어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본 축적을 강조하면서 정당화 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화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을 사용하며 자본 축적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자본 축적과 정당화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애시당초 모순이 있었다라고 신마르크스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위기는 복지국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착오와 상황의 변화로 인한 뭐다?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지방 분권화나 민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위기를 국복할 수 있다는 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재편입니다. 1970년 중반 이후의 변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한 적용이겠죠. 그래서 수급 요건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급 요건을 풀어서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는 수급 요건을 강화시키고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합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줬다 그러면 이제는 10만 원. 급여 기간을 단축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보면 급여 미국의 AFDC는 요부양 아동 가족 부조인데 이거를 계속 줬어요. 계속. 프로그램의 경우 26년 사이에 급여 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계속 주는데 계속 주다 보니까 급여 수준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급여 기간을 아예 단축하는 거예요. AFDC에서 A 다음에 뭐예요? T가 나오죠? TANF로 바꿔요. 급여 기간을 무한정해서 이제는 어떻게 5년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FDC의 프로그램을 평생에 걸쳐 5년 이내로 제한하는 TANF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도 하향되었고 급여 기간도 단축되었고 수급 요건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재편입니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인 생산체계가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변합니다. 자, 복지국가에서는 포디즘이에요. 포디즘은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하나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이것을 뭐예요? 보급하는 거예요. 보급하는 것. 그런데 포스트 포디즘은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어디에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남자가 이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불편하고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다. 위기 이전에 베버리지 케인즈의 복지국가의 대량 생산 체제는 포디즘이고 포드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는 대규모의 저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계급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 이후 생산체계는 포스트 포디즘이에요. 포스트 포디즘은 뭐 어떤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서 이론의 노동자 계급은 숙련 정도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의 축소가 강조되어지고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강조하는 슌페터의 경제 이론이 힘을 얻으면서 슌페터 하면 워크페어예요. 복지가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뭐를 위한 복지가 되어져야 한다? 노동과 연관된.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워크페어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지원해주는 이러한 것이 워크페어 관점이다. 슌페터의 워크페어 관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재편 방식, 복지국가의 재편, SP 앤더슨의 이 내용이 있는데 SP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유형합니다.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이 높으면 탈상품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계층화는 뭐예요? 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으면 계층화는 반대입니다. 계층화는 낮아요. 이 탈상품화 계층화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유형하는데 세 가지예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유주의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자유를 중시하죠. 국가 복지를 축소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경제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인 것이죠.
조합주의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은 아까 뭐예요?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보험을 조합주의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실현하죠. 근데 이 조합주의는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도 합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서 나중에 받을 때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 계급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해서 조합주의 방식 또는 보수주의 방식 같은 말로 쓰입니다. 노동 공급을 줄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남성 노동자들을 제외한 여성, 중고령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보육 등의 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 여성 취업보다는 가사 노동을 종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남성 중심의 정책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남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민주의는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예요. 사회민주주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를 의미하죠. 공공부문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뭐예요? 공공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경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 예산, 재정 적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편이에요. 우리나라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생산적 복지와 근로 연계 복지. 아까 슌페터의 워크페어 관점이 있다 그랬죠?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대표적인 근로 연계 복지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 이게 워크페어 관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둘째 사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복지국가의 확대를 도모하여 현금이나 재화보다는 서비스 영역의 확대라는 전략을 택한 것이고, 이는 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비효율의 문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의 복지 재편이다 라는 거예요. 워크페어 관점이죠. 자, 그러면 대표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영국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어떤 기출 문제인가? 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5대 사회악 뭐예요? 나무지 궁핍하고 불결해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나태, 무지, 궁핍, 불결, 질병. 나태, 무지, 궁핍, 질병. 그죠? 불결이 없네요. 불결. 근데 산업재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1%가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나머지 문제들 신민민법, 그 다음에 구빈제도의 역사, 베버리지 보고서, 이러한 다양한 키워드로 기출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책의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니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다른 과목과 함께 우리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암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암기하고 조금 반복하다 보면 김준우 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우선 암기해 주시면 이해도 빠른 시간 내에 이해도 뒤따르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복습 다시 한번 권장하면서 기본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